촌년 40만 원 이부. 며느리 가계부에 적힌 촌년 40만 원. 결혼한 뒤에도 며느리는 제게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안부 전화도 자주 했고 명절이면 먼저 내려왔고 시장에 갈 때면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다듬어요? 어머니, 이 나물은 무쳐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것 같다는 생각보다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부터 제게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매달 10일이면 제 통장에 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골 노인에게 매달 6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쌀을 사고 약을 사고 전기세를 내고 가끔은 동네 어른들과 국밥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아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나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네. 집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보내는 돈 주려라. 엄마는 괜찮다. 아들은 미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보낼 수는 없어. 앞으로는 집안 돈을 아내가 관리하니까 아내가 보내줄 거야. 60만 원은 조금 부담돼서 40만 원씩 보내도 될까? 저는 웃었습니다. 아가, 40만 원도 큰 돈이다. 엄마는 괜찮다. 너희 살림부터 챙겨라. 그 뒤로 매달 10일이면 며느리 이름으로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아가, 고맙다. 너희도 힘들 텐데 매달 이렇게 보내줘서. 며느리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말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가 봅니다. 그날은 아들이 휴가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검사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아들은 집에서도 서류를 자주 봤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식탁 한쪽에 놓인 아내의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넘겼다고 했습니다. 카드값, 관리비, 식비, 보험료, 대출이자. 평범한 가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줄에서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달 10일. 그 날짜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촌년 40만 원. 아들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촌년 40만 원. 한 달 전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전달에도 그 전전달에도 계속 같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매달 10일. 촌년 40만 원. 아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달 10일은 분명 제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촌년 40만 원이라니. 설마 우리 엄마를 말하는 건가? 전남 시골에서 나물 팔아 나 키운 우리 엄마를, 나 때문에 평생 장터에 앉아있던 우리 엄마를,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을. 아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미안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문득 아들의 눈앞에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엄마.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도 웃으며 공채값을 쥐어주던 엄마. 식당 설거지를 끝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먹던 엄마. 그런 엄마를 자신의 아내가 가계부 속에서 촌년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가계부를 펴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식탁 위에 가계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여기 적힌 촌년이 누구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매달 10일, 촌년 40만 원. 이게 누구냐고.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말해. 누구야?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으로 아들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실수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잘못 쓴 거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한 적 없어. 내가 너한테 우리 엄마한테 돈 많이 보내자고 강요한 적도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만 원 보내던 걸 40만 원으로 줄일 때도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 우리 먼저 살라고 했어. 그런 사람을 내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냥 혼자 보는 가계부라서.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보는 곳에 적은 말이 진짜 마음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어.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반복해서 쓰지 않아. 사람이 마음에 없는 말을 매달 같은 날짜에 계속 적지는 않아. 그날 아들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금 용서할 수 없어. 아니, 내가 용서할 일이 아닌지도 몰라. 그 말은 내가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들은 거니까. 아들은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시골 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왜 이러냐? 무슨 일 있냐?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어릴 때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가?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참 동안 울다가 말했습니다. 이 못난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죽을 죄를 지어?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해서 데려온 사람이 엄마 생활비를 가계부에 적으면서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겨우 말했습니다. 촌년 40만 원이라고 적어놨어.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무너져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 제 아픔보다 아들의 아픔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엄마 며느리로 데려왔을까?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괜찮아? 그게 왜 괜찮아? 저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아들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괜찮은 일이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촌년 맞다.
아들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살았고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며 살았으니 누가 봐도 촌년 맞지 않느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 말이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잖아. 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 그 말이 상처 주려고 쓴 말이라는 것쯤은 엄마도 안다. 하지만 아가, 엄마가 촌년인 것은 부끄럽지 않다. 엄마는 시골에서 나물 팔아 너를 키웠다. 남의 집 설거지도 했고 파출부 일도 했다. 그 세월이 부끄럽지 않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촌년으로 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낮춰보는 마음이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 아랫목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릴 적처럼 제 무릎을 베고 한참을 울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검사로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장터 한쪽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그 어린 아이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저는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 일이다. 내가 결정해야지.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잔치하자.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잔치?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네 어른들 다 모시고 밥 한 끼 대접하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하냐? 아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2천만 원 있어. 그걸로 할 거야. 저는 더 놀랐습니다. 미쳤냐? 그 돈을 왜 써?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 동네는 나한테 엄마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 어른들이 다 나를 키웠어. 누구는 공책을 사줬고, 누구는 신발을 사줬고, 누구는 밥을 먹였어. 내가 그분들 앞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싶어. 아들은 정말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 천막을 치기로 했고, 뷔페업체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밴드도 부르고 각설이 공연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동네 모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잔치를 할 거야. 이틀 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면 와라. 내가 정말 뉘우치고 나와 다시 살 생각이 있다면 내 모든 부모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다. 숨기고 싶다면 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문자를 보내고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을회관 앞마당에 잔치 천막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3부 완결에서 계속됩니다.